제가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용환입니다. 오늘 다룰 지구 영웅전 더 빌런의 주인공, 이 리라를 아주 사랑했다고 합니다. 제가 좀 해봤는데 역시 실력이 안 되네. 자본이 많이 들어가. 소리가 생각보다 예쁘네요. 재밌다 이거. 띵. 제가 흉내를 내봤는데요. 리라는 기원전 3000년경부터 연주되던 아주 오래된 현악기입니다. 주인공이 로마 대화제 때 불타는 로마를 바라보면서 이거를 연주를 하며 시를 읊었다는 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처럼 옷도 입어봤는데요. 어울리나요? 이 옷은 고대 로마의 황제를 상징하는 복장인데요. 주인공은 황제답게 화려한 걸 상당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정치보다 예술에 훨씬 깊이 빠져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리라를 연주하고 노래하고 직접 연극 무대에도 서고 원래 귀족들만 즐기던 예술을 평민에게까지 개방하면서 한때는 로마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예술에만 몰두한 탓에 국정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정치가 플리니우스는 그를 인류의 파괴자, 세계의 독약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영웅을 통해서 이상적인 권력을 배우고 빌런을 통해서 권력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배웁니다. 그게 빌런이 들여다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선이 악으로 뒤틀렸는지, 어떤 순간에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했는지, 오늘은 그 질문에 답해보기 위해서 역사 속 빌런 한 명을 만나보겠습니다. 따다.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폭군 중 한 명으로 기록된 로마의 황제. 그가 바로 오늘 지구 영웅전 더 빌런의 주인공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로마 제국의 제5대 황제 네로입니다. 아마 역사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이 이름만큼은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각종 미디어에서 폭군의 대명사처럼 다뤄지며 가장 널리 알려진 로마 황제 중 한 사람이죠. 오늘은 네로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로는 양아버지인 클라우디우스의 뒤를 이어서 권력의 중심에 오른 인물입니다. 초기에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기장을 개방하는 등 평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며 민심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기 64년 로마 대화제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박해와 숙청 논란이 이어지면서 네로는 로마 정치 혼란의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도시 재건과 여러 건축 사업을 추진하며 로마의 모습을 새롭게 바꾸려 했던 황제이기도 합니다. 평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황제가 왜 세기의 폭군으로 불리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네로 황제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에 앞서 네로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 3명의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네로의 양아버지, 로마 제국의 제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입니다. 클라우디우스는 로마의 제도개혁에 힘쓴 인물이기도 한데 아내였던 소 아그리피나의 설득에 네로를 양자로 들여서 자신의 후계자로 공식 지정합니다. 이 결정 덕분에 네로는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고 클라우디우스의 죽음과 함께 네로의 통치가 시작되었죠. 두 번째 인물은 클라우디우스의 친아들이자 네로의 의붓 형제인 브리타니쿠스입니다. 브리타니쿠스는 원래는 황희계승 1순위였고 네로에게는 즉위 초반의 가장 큰 경쟁자였습니다. 하지만 즉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브리타니쿠스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네로에게 여러 의혹이 따라붙었고
이 사건은 초기부터 네로의 폭군 이미지를 강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네로의 스승이자 정치적 조언자였던 세네카입니다. 세네카는 네로의 어린 시절 교육을 맡았고 네로 통치 초기에 안정기를 이끈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네카는 네로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 제자였던 네로에게 자결을 명령받아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던 사람입니다. 이 세 인물은 네로의 즉위 과정부터 정치적 변화까지 네로의 인생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이들과 얽힌 네로의 파란만장한 삶,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로를 이해하기 위해선 그가 살던 로마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정 로마, 즉 황제가 나라를 이끌던 체제가 딱 자리 잡아가던 격변의 시기였고 네로의 행동도 그 흐름 속에서 보아야 비로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로마는 원래 시민과 귀족이 지도자를 선출하는 공화정이었지만 오랜 내전 끝에 아우구스투스가 사실상 첫 황제로 자리 잡으면서 권력이 황제에게 집중된 제정 로마가 시작됐습니다. 이 시기 로마는 영토가 확장되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눈부신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겉보기와 달리 권력 구조는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황제의 권력이 강화될수록 원로원, 귀족, 군대와 충돌이 잦아지고 공적 권력과 사적 권력이 뒤섞이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군사 경험이 없는 황제들이 등장한 것 또한 제정 로마의 균형을 뒤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네로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네로는 어떻게 황제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화려한 황실 혈통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결혼과 입양으로 얽힌 황제 가문 내무의 관계가 정말 복잡했어요. 네로가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는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한 인물은 그의 어머니 소 아그리피나였습니다. 소 아그리피나가 어떤 인물인지 이야기하자면 아그리피나의 어머니는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손녀입니다. 정통 황실 혈통이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전쟁 영웅 게르마니쿠스. 게르마니쿠스도 정통 황실 혈통이고 사실은 카이사르 다음에 가장 카이사르 같았던 황제 후보였죠. 일찍 죽지만 않았으면 정말 유명해졌을 텐데 아무튼 불행하게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제3대 황제인 칼리큘라의 여동생입니다. 아그리피나는 첫 번째 결혼을 통해서 네로를 낳았지만 얼마 못 가서 남편이 죽습니다. 이 남편이 엄청 망난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그리피나는 두 번째 결혼을 하지만 또 과부가 됩니다. 그 아그리피나는 오빠 칼리큘라 황제의 암살 혐의를 받아 추방됐다가 클라우디우스가 즉위하면서 죄를 용서받고 황실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해요. 클라우디우스의 세 번째 아내 메살리나가 궁정에서 대놓고 불륜을 저지르다가 사형을 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의 황후 자리가 공석이 되는데, 그러니 이 공석이 된 황후 자리를 놓고 상류층 가문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3명의 황후 후보가 선출되었는데 그중 한 명이 아그리피나였어요. 근데 사실 아그리피나는 미모, 능력, 그리고 제일 중요한 혈통, 이거를 보면 아주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2번이나 결혼을 했다는 거. 클라우디우스는 정통 혈통의 황후가 필요하게 됐고, 아그리피나를 추천한 궁정 대신 팔라스의 강권에 아그리피나와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삼촌 조카 관계라는 거예요. 아무리 로마 사이가 좀 상식 초월이라고 해도 삼촌 조카 결혼은 금기였습니다. 하지만 아그리피나는 여론몰이를 통해서 법을 바꿔서 결혼을 승인받았고 결국 황후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여인은 능력도 뛰어났지만 대단한 야망녀였어요. 황후게 된 아그리피나는 곧바로 아들 네로를 황제로 만들려는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클라우디우스와 세 번째 아내 메살리나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브리타니쿠스입니다. 실제로는 브리타니쿠스가 후계자 1순위죠. 왜? 클라우디우스의 친아들이니까. 아그리피나는 네로를 후계자 1순위로 만들기 위해서 입지를 강화하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클라우디우스에게 두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고 그래요. 네로를 양자로 입적해서 브리타니쿠스와 똑같은 권리를 만들어 달라. 클라우디우스의 딸 옥타비아와 네로의 혼인을 추진해 달라. 이렇게 되면 네로하고 옥타비아가 다 아우구스투스의 정통 혈통이 돼요. 왕의 자리에서 누구의 혈통인가가 정말 중요한데 이 아우구스투스의 혈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사실 클라우디우스도 칼리큘라가 제거되는 바람에 황제가 됐거든요. 클라우디우스가 원래 역사학자였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숨어 있는 걸 근위대가 끄집어내서 자기는 죽는 줄 알았는데 끌고 나가더니 황제하라고 그래가지고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 권력의 자리라는 게 얼마나 허무한가. 딸로 결혼하면 아우구스트 혈통이 또 나눠지잖아요. 차라리 딸과 네로를 결혼시켜서 쌍정통 혈통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브리타니쿠스도 약점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불륜으로 처형당했잖아요. 그런 아들이 후계자가 된다면 또 구설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네로를 양아들로 입적해서 사위로 삼고 왕위 후계자로 지명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외형상 황제의 권력은 높아지는데 황제 자신은 높아지니까 군부하고 멀어지고 그 사람이 특별한 존재다 보니 귀족, 기사계급하고도 점점 멀어집니다. 이럴 때 권력의 근거로 삼는 게 혈연인데 아우구스트의 혈통이라는 의미에 과다하게 집착하게 된 거죠. 54년에 클라우디우스가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클라우디우스의 죽음은 자연사였을까요? 아니면 그 사망의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바로 네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입니다. 클라우디우스가 가장 좋아하는 버섯 요리에 독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클라우디우스가 요리를 먹고도 안 죽는 거예요. 왜냐면 로마 사람들은 이 폭식을 좋아해갖고 먹고 토하면서 먹고 토하고 이러다 보니까 독이 나가버린 거죠. 여기서 잠깐 깜짝 퀴즈 타임 드리겠습니다. 아그리피나는 이것에 독을 묻혀서 클라우디우스를 암살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새의 깃털입니다. 당시에는 새의 깃털을 목구멍에 넣어서 간지럽혀서 토를 했다고 합니다. 클라우디우스가 몸이 안 좋아서 토를 해야 하니까 깃털을 사용할 거라 예상하고 미리 깃털에 독약을 발라놨다네요. 너무 거짓말 같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클라우디우스가 갑자기 사망하게 됩니다. 클라우디우스가 죽고 후계자로 지목됐던 네로는 54년 17살의 나이에 드디어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정통성 있는 황실 혈통 승계처럼 보였겠지만 그 뒤에는 어머니 아그리피나의 치밀한 정치 전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이제 로마의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아니죠.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황제가 되면 원로원 앞에서 취임 연설을 해야 했습니다. 이때 원로원은 꽤 힘이 셌어요. 귀족 출신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국가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귀족은 아니고 기사계급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전쟁터에서 전쟁 영웅들은 거의 다 원론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국회의원 수준이 아니고 로마를 움직여가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무시해? 이 중요한 순간을 위해서 자신의 스승 세네카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네카는 정치인이자 문학가였고 아그리피나가 네로를 황제 후보로 키우기 위해서 12살 때부터 붙여준 인물이었습니다. 사실상 네로의 이미지 메이커이자 대필 작가였죠. 세네카가 준비해준 연설문은 정말 영리했습니다. 황제의 권력을 앞세우기보다 원로원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연설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를 황제로 승인해 주신 원로원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원로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 권한을 결코 침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기가 아니고 세네카가 써준 거거든요. 타키투스는 자기 말과 생각으로 연설하지 않은 최초의 황제라고 이제 비웃습니다. 아무튼 이 연설이 원로원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긴 했어요.
언론 의원들은 네로에게 호감을 가집니다. 귀족과 기사로 이루어진 언론의 마음을 사로잡은 네로는 이제 평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각종 민심용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세금을 폐지하거나 경감해주고 생활이 어려운 귀족이나 평민에게는 연금을 지원합니다. 이때 연금이라는 거 국가연금이 아니라 황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지급하는 연금이 많습니다. 황제의 사적인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노예를 시켜서 도와주고 자기 돈으로 연금 주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즉위 직후에 네로는 폭군과는 거리가 먼 평민들의 지지를 얻은 통치자로 평가받았습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 트리아누스는 어느 황제도 이 사람이 다스린 5년에 미치지 못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초기 평가는 좋았어요. 다만 이 시기의 국정 운영은 네로 자신이 한 게 아니고 스승 세네카와 근위대 사령관 브루스가 실질적으로 제국을 이끌었던 기간이었습니다. 이른바 네로의 5년이라는 안정기는 두 사람의 보조 아래 아니면 두 사람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결과였죠. 그러면 그동안 네로는 뭐 했나? 어릴 적부터 그림, 노래 같은 예술을 사랑했던 네로는 세네카가 정치를 할 동안 국정 전반보다 예술 활동에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스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죠. 근데 이 말은 비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그리스 문화란 온갖 안 좋은 걸 말해요. 그래서 이 말은 양면성이 있어요. 로마의 그리스식 문화 행사를 도입하고 시와 음악, 연주, 공연 등 예술 활동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이때 일화로 네로가 매력적인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배 위에 나판을 올려서 호흡 훈련도 하고 목에 좋은 약물을 지속적으로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을 아끼려고 병사들에게 지시를 내릴 땐 서면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웃기는 거지. 목을 아끼는 게 아니라 목이 퇴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가 된 후에도 사람들 앞에서 직접 연기도 하고 악기 연주를 하는 등 공연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귀족계층 입장에서는 황제가 무대에 서는 걸 품위가 없다고 했어요. 물론 평민들은 네로의 공연과 축제를 환영하며 지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박수 치는 것 같으면서도 멸시했을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중심리거든요. 60년대는 로마 최초의 그리스식 종합축제인 네로니아를 개최합니다. 1부는 음악, 웅변과 시, 2부는 체조, 3부는 승마였어요. 여기에 또 네로가 직접 참여를 해서 시 부분에서는 상을 받았고 웅변과 리라 연주 부분에서도 상을 받습니다. 네로는 검투 경기 중심의 기존 오락을 대체해서 예술과 경연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축제를 만들고자 했죠. 그런데 나가서 상을 받을 만큼 실력이 있었을까요? 근데 실력이 진짜 있었어도 사람들이 실력으로 받았다고 하겠어요. 참아야지. 더 큰 거를 위해서. 이게 네로의 일생의 문제인데, 중요한 건 자기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하느냐, 본질에 도움이 되게 하느냐의 차이예요. 나도 개인인데 즐거움을 누려야지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이지만 무책임한 거죠. 대중들은 그런 모습에 박수 치면서 야, 저 사람 사고 치겠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 시기에 네로는 건축 사업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로 즉위 초기의 건축 사업은 시민 생활 개선과 황제의 위상 강화를 목표로 진행되었죠. 우선 로마 사람들의 없으면 안 되는 거, 목욕탕. 징글맞게 목욕탕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체육시설, 식료품 시장, 곡물 창고 등 공공시설의 개보수와 신설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로마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도 했죠. 이래서 민심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먹는 건데, 우리가 왜 로마 하면 빵과 서커스라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빵을 못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밀가루가 지금처럼 품질이 좋지 않아가지고 빵을 못해서 죽 같은 걸 만들어 먹어요. 이 빵을 할 수 있는 밀가루는 어디 있냐? 이집트에서 와요. 그래서 그 운하도 파고 배도 동원하고 해서 로마 앞에까지 배가 오게 만들어서 이집트 밀이 좀 더 충분히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했으면 칭찬 많았을 텐데 자기 궁전도 이제 막 짓기 시작합니다. 팔라티노 언덕과 에스킬리노 언덕을 잇는 도무스 트란시토리아가 그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황금궁전에 전시가 됩니다. 네로 즉위 초기의 5년은 공공인프라 확충과 도시 정비가 활발했던 시기였어요.
하지만 이 시기 로마 정치는 겉으로는 네로가 황제 역할을 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그리피나가 주도하고 있었고 아그리피나가 자신의 측근들을 궁정의 핵심 자리에 배치합니다. 근위대 사령관 브루스와 네로의 스승 세네카 역시 아그리피나가 선택한 인물들이었고요. 이 두 사람은 네로의 문제점을 또 제일 잘 알았죠.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오고 가면서 일을 합니다. 이 구조가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네로에게서 우리가 아는 폭군의 모습이 조금씩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로는 왜 폭군이 되었을까? 이것은 단순히 성격 문제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네로의 변화를 결정적으로 이끈 한 인물이 있었죠. 네로의 즉위 초기 5년은 겉으로 보기엔 아주 안정돼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조용히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네로가 주변의 핵심 인물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중 가장 큰 갈등의 중심에 선 인물, 바로 지구용전 어라이벌. 소 아그리피나는 로마 황실의 핵심 혈통이자 뛰어난 정치 전략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아들 네로를 황제 자리에 올린 막강한 킹메이커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녀는 그 권력을 자신이 직접 행사하려고 했고 젊은 황제 네로는 점점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려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묘한 갈등은 곧 로마 전체를 뒤흔드는 대립으로 번지게 됩니다. 네로가 즉위하고 아그리피나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네로의 뒤에서 조종하면서 궁정 전반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원로원 회의 배후에서 개입하고 인사 문제와 네로의 사생활까지 간섭하면서 네로의 반발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세네카와 브루스도 지금처럼 계속 어머니가 좌지우지하면 네로의 황제 권위가 무너진다고 경고했고 네로는 아그리피나 측근들을 하나씩 잘라내면서 독자 통치를 시도하게 됩니다. 당연히 아그리피나는 분노했고 네로와 둘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게 됩니다. 두 사람의 갈등이 폭발하는 가장 큰 요인은 클라우디우스의 친아들이자 네로의 이복 형제인 브리타니쿠스였습니다. 아그리피나는 영향력을 되찾기 위해서 브리타니쿠스를 다시 정통 황태자로 띄우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정통성은 브리타니쿠스에게 있다는 여론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그리피나는 심지어 네로를 향해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브리타니쿠스가 이미 훌륭한 청년이 다 되었다. 그 아이야말로 정당하고 적합한 계승자다. 의붓자식인 브리타니쿠스를 살려둔 것은 신과 나만이 앞날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브리타니쿠스를 데리고 친위대 병영으로 갈 것이다. 네로는 이를 황제의 자리의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자식하고 인연을 끊자라는 것처럼도 보였겠죠. 결국 브리타니쿠스를 독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참고로 이 로마 시대에 나오는 독살 얘기는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튼 독살일 수도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리타니쿠스와 네로가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옛날에 다 그렇지만 브리타니쿠스 옆에는 음식을 맛보는 독살 방지용 노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독약이 뭐고 바로 죽나? 좌우간 있었대. 그래서 이렇게 줬는데 브리타니쿠스가 뜨겁다고 안 먹었답니다. 그 아저씨도 입맛 까다로웠겠지 뭐. 그러니까 시켜준다고 살짝 냉수를 탔는데 거기에 독을 타서 냉수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마신 브리타니쿠스가 쓰러지자 네로는 간질이 발작한 것뿐이다 라면서 치료를 막았고 브리타니쿠스가 죽자 서둘러서 화장했습니다. 사실상 증거인멸 조처죠. 사람들에게는 병으로 죽었다고 알립니다. 이 사건 이후 네로와 아그리피나의 관계는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되고 아그리피나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브리타니쿠스 사망 후 네로는 아그리피나의 측근들, 친위대 궁정 인물들을 대거 해임합니다. 아그리피나는 네로의 통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귀족 사회에서도 네로를 교체하려고 한다는 음모론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세네카와 브루스는 아그리피나를 직접 신문했지만 아그리피나는 반박했고 네로는 더 이상 어머니를 곁에 둘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 네로의 여성 문제가 갈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네로는 정략 결혼으로 맺어진 아내 옥타비아에겐 애정이 없었습니다. 원로원 의원의 친구 오토의 부인 포파이아에게 빠집니다. 포파이아는 당시 로마 최고 미녀로 유명했습니다. 포파이아하고 오랫동안 불륜을 했어요. 부인 옥타비아는 클라우디우스의 딸이었기 때문에 지지층이 두터웠습니다. 그래서 쉽사리 이혼할 수가 없었죠. 아그리피나도 이 이혼에는 결사반대했는데, 왜냐하면 둘 다 아우구스트의 혈족인 동시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우구스트. 왜냐하면 서로 하도 숙청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 이혼을 반대합니다. 포파이아는 열받았죠. 네로를 향해서 당신은 어머니 치마폭에 쌓인 꼭두각시 황제라고 비웃고 차라리 전 남편과 재결합하게 해달라. 당신의 불쌍한 모습을 멀리서 보는 게 낫다 등의 말로 네로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네로는 결국 어머니를 암살하기로 결심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3차례나 독살을 시도했지만 아그리피나는 독에 익숙해서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많다니까. 이후 네로는 독살을 포기해요. 그리고는 아그리피나 침실에 잠입해서 천장에 돌을 매달았습니다. 그러면 천장을 붕괴시켜서 암살을 하려고 했는데 사전에 계획이 누설돼서 실패합니다. 네로는 아그리피나에게 사죄의 의미로 파티를 개최합니다. 화해 포옹까지 하고 아그리피나는 이제 네로가 자신의 말을 듣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배가 침몰합니다. 네로가 배에 침몰 장치를 설치했던 것이죠. 아그리피나는 놀랍게도 헤엄쳐서 육지로 귀환합니다. 이렇게 살아 돌아온 아그리피나는 네로에게 신들의 은혜로 살아남았으니 걱정 말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며 자신이 암살 시도임을 알았지만 내가 모른 척한다. 그러니 제발 이제 끝내자. 이런 식의 사인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본 네로는 오히려 더 공포에 휩싸이며 빨리 끝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네로는 근위대를 동원해서 아그리피나를 암살하려고 하는데 근위대 병사들은 아우구스트의 후손에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부합니다. 그러자 자기의 노예 출신이고 해군 제독이었던 아니케투스를 시켜서 아그리피나의 집으로 자객을 보냅니다. 아그리피나는 당당히 맞서며 이 배로 네로를 낳았다. 여기를 찔러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아그리피나는 암살당했고 네로는 곧바로 로마 민심을 의식해서 어머니가 나쁜 노예들에게 죽었다는 내용의 서신을 퍼뜨리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보존하려고 하죠. 네로는 아그리피나의 시신을 식당 의자에 놓고 간소한 장례식을 치른 뒤에 바로 화장해 버렸습니다. 아그리피나의 묘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이후 네로는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한동안 로마를 떠나 나폴리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아들을 통제하려고 했던 어머니, 그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젊은 황제, 모자의 충돌은 로마 최고 권력 내부에서 벌어진 참혹한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로마 역사에서 유례없는 황제가 친모를 죽인 순간이자 로마가 폭정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평가됩니다. 네로는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난 뒤에 이제는 로마 제국의 외교와 군사를 직접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 시기 로마가 가장 크게 부딪힌 곳, 그리고 가장 큰 망신을 당했던 나라가 동방의 강국 파르티아와 아르메니아였습니다. 두 제국의 힘겨루기는 결국 아르메니아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로 시기에 북서부에 있는 브리타니아, 북부의 게르마니아, 동부의 팔레스타인 등지에서 간헐적인 반란이 일어나긴 했지만 대부분 로마군이 압도적인 우세로 진압하면서 군사적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방국경, 특히 아르메니아 문제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로마와 파르티아가 맞닿는 지역으로 누가 아르메니아 왕위를 장악하느냐가 곧 동방패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로마는 파르티아에게 치명적인 패배를 당한 적이 여러 번 있었죠. 그러다 보니 아르메니아를 서로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왜 파르티아한테 꼼짝 못하냐면 상성인데 로마군은 이 갑옷의 중장 보병 중심이잖아요. 근데 파르티아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르티아 사법이라는 게 이렇게 경기병이 등 돌아서 뒤로 쏘고 이러는 건데 결국 군기병 중심이거든요. 그리고 얘들이 싸우는 데가 스텝지대, 사막이에요. 로마군처럼 중갑옷 입은 애들은 사막에 갖다 놓으면 가만히 세워놔도 익어 죽습니다. 로마군이 던지는 투창은 걔들한테 안 가요. 근데 걔들이 쏘는 화살은 훨씬 멀리서 날아옵니다. 가만히 서 있다가 화상으로 죽거나 탈진해도 죽거나 화살에 맞아 죽거나 이래서 파르티아를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르메니아 문제가 중요했죠. 파르티아는 아르메니아의 영향력을 세우기 위해서 자국 황실 출신인 티리다테스를 아르메니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아르메니아 왕이 파르티아 쪽 사람이 되면 동방 국경 전체가 파르티아 영향권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었고 이게 로마가 정말 지켜야 되는 땅이 시리아거든요. 시리아까지 뺏기면 큰일 나요. 근데 파르티아가 시리아로 들어오는 루트가 아르메니아예요. 그래서 네로는 로마 최고의 장군 중 한 명이었던 코르블로를 동방 총사령관으로 임명해서 아르메니아로 파견합니다. 로마군은 시리아 방면에서 북쪽 아르메니아로 진입하게 되는데 코르블로는 시리아 카파도키아 병력을 재정비해서 아르메니아 북부의 수도 아르탁사타를 점령하고 이어 남동부의 핵심 도시 티그라노 케르타까지 장악하면서 아르메니아 전역에 대한 로마의 영향력을 빠르게 넓혀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로마가 승인한 왕 티그라네스 6세를 세우면서 전쟁은 한동안 로마의 우세로 가게 되죠. 그러나 새로 임명된 로마계 왕이 파르티아를 자극하게 되죠. 결국 파르티아가 즉각 반격에 나섰고 전황은 다시 복잡해집니다. 로마군은 카파도키아에서 아르메니아 내륙 깊숙이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란데이아 일대에 주둔하던 파르티아군이 로마군을 포위 압박했고 보급로를 차단하면서 로마군은 고립됩니다. 결국 로마군은 아르메니아 서부 란데이아 전투에서 파르티아군에게 크게 패배했고 이 패전은 네로에게도 큰 정치적 부담이 됩니다. 결국 로마와 파르티아는 협상에 돌입했고 란데이아 조약이라는 절충안이 마련됩니다. 아르메니아 왕은 파르티아 왕실 출신인 티리다테스가 맡는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이 왕위가 로마 황제의 승인 아래 있다. 파르티아가 사람을 보내고 로마가 왕위를 허락하는 구조라는 의미라는 거죠. 티리다테스는 직접 로마로 와서 네로에게 왕관을 건네받는 의식을 치러야 한다. 이거는 최종의 모든 주권은 로마 황제라는 정치적 메시지였습니다. 이 조약은 완전한 로마 승리도 파르티아의 결정적 승리도 아니었지만 전쟁이 지속될 경우 양측 모두 부담이 크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양 제국의 힘의 균형을 가장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해결책이었죠. 네로는 이 결과를 외교적 업적으로 크게 선전했고 티리다테스가 로마까지 와서 무릎을 꿇고 왕관을 받는 장면은 네로 통치의 상징적인 성공 사례처럼 홍보되었습니다. 서기 64년 여름 로마가 통째로 흔들리는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이 대화재는 네로의 이미지와 이후 통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전환점이 됩니다. 당시 로마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목조 건물과 가건물이 밀집해 있었어요. 64년 7월 18일에서 19일 사이 밤에 기름 창고에서 시작된 불이 주변의 목조로 만들어진 상점과 가건물로 번지면서 화재가 확산됩니다. 이 화재가 발생한 것이 지금도 있는 그 로마 대전차 경주장인데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경기장 위쪽으로 가게, 뭐 하숙집 이래가지고 목조 건물이 잔뜩 쌓여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원래 저기 색강에다 만든 거거든요. 이런데 되게 바람골이에요. 강풍까지 불어요. 둥글게 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방으로 먼저 나간다는 거예요. 제대로 터진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화재는 약 일주일간 지속되면서 로마에 14개 구가 있었는데 이 중 10개가 피해를 입었고 3개 구는 완전히 소실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된 게 화재 속에 난리가 아닌데 사람들이 목격담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명령을 받고 왔다면서 횃불을 던지는 사람들이 목격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게 불 끄는 방법이 태워서 벨트를 만들어서 불을 막자. 지금도 그런 거 해요. 또 하나는 불이 나면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도둑들입니다. 무조건 다 털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 일부러 불을 질러서 부잣집을 터는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누군가 의도적으로 불을 지르더라 라는 이야기가 막 번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결국 이것이 나중에 네로 방화설의 근거로 사용되게 됩니다. 뭐 이제는 다 알려졌지만 네로는 당시 안티움에서 휴가를 보내다가 화재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듣고 로마로 복귀했어요. 복귀 후 불을 끄라고 무척 노력했고 자기 정원과 공공시설을 이재민에게 개방하고 구호물자와 공물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네로는 수도가 불타고 있을 때 자기 저택의 공연장에서 화재를 구경하면서 트로이의 함락을 노래하고 있었다. 네로가 방화범이다. 영향력 있는 정치적 불만자들과 네로의 평소의 언행이 소문을 부채질한 겁니다. 게다가 그리스 속담 중에 내가 죽으면 돼지가 화염에 휩싸이게 하라 뭐 이런 말이 있다는데 네로가 내가 살아있을 때라도 세상은 불타라 라는 말을 했다라는 그 말이 전해집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걸 믿을 만한 근거를 본인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황제 일을 하면서 다른 일도 잘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 칠 텐데 황제 일은 남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이런 거 좋아해. 속으로 다 마음속에 불안한 거예요. 저 아저씨 언제 사고 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 내 저럴 줄 알았어. 저 사람은 평소에 저럴 사람이야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그것이 귀족들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 평민인 나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또 한 번 불을 지릅니다. 로마 대화제 이후 네로는 도시 재건 계획을 본격적으로 세우기 시작했어요. 황제가 도시를 다시 설계하는 건 당연한 조치였죠. 그런데 이미 네로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이 도는데 이 결정이 오히려 의심을 더 키우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네로가 이 기회를 틈타서 자신의 궁전 도무스 아우레아라고 불렸던 황금궁전 건설을 시작했던 거예요. 황금궁전 건설은 민심에 역시 저것 때문에 불을 냈구나 라는 부정적 확신을 심어주는 선택이었습니다. 불탄 폐허 위에다가 자기 궁전을 지으면 누구래도 저런 소리 안 하겠냐고요. 이 황금궁전은 정말 엄청나가지고 안에 인공호수, 광대한 정원, 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벽 등 당대 로마 기술이 구현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치를 총동원한 곳이었습니다. 규모가 워낙 커서 로마 도심을 가로지르는 듯한 형태였다고 하는데 넓이가 약 1.2제곱킬로미터 정도라고 합니다. 화려한 건축이 완성될수록 네로가 도시를 새로 꾸미려고 불을 냈다는 소문은 더 커지죠. 황금궁전은 결국 네로 말기에 민심이 등을 돌리는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생각해낸 게 그 책임을 다른 집단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 대상이 바로 당시 로마 내에서 약자였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네로가 보기에는 기독교가 신생 종교라 정치적 기반도 약했고 이전부터 폐쇄적 교리와 포교 방식으로 로마 사회에 반감을 사고 있었죠. 게다가 황제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신 하나뿐이다. 이러니까 더더욱 이제 모든 황제들이 다 싫어했고 이에 네로는 대화제의 범인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하고 이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붙잡힌 기독교인들은 화형대에서 산채로 매달려 불이 붙거나 야생동물에게 찢겨 죽는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로마 제국 최초의 기독교 박해로 기록되며
네로의 잔혹한 이미지가 결정적으로 굳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럼에도 네로는 65년에 제2회 네로니아 축제를 강행합니다. 이 무렵 네로는 포파이아와 결혼해 있었는데 축제 도중 늦게 귀가하는 네로에게 포파이아가 불만을 드러냈고 격분한 네로는 그녀를 폭행해요. 이 폭행으로 인해서 포파이아와 뱃속의 아이는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TMI 타임 가지겠습니다. 포파이아가 죽고 난 뒤에도 네로는 그녀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파이아를 닮았다는 이유로 한 노예 소녀 스포루스를 데리고 갑니다. 네로는 스포루스와 함께 살겠다고 선언했지만 당시 로마에서는 동성 결혼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장을 시켜갖고 부인으로 삼았는데 이게 남자잖아. 그래서 거세를 시켜요. 그리고는 공식적인 결혼식까지 올립니다. 하여간 이거 일화는 네로 말기의 정신적 불안과 주변에서 얼마나 고립돼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포파이아가 죽은 뒤에 네로는 점점 고립돼 갔습니다. 현실 정치와 멀어지고 축제와 공연에만 몰두했죠. 근데 이것도 보면 불안하니까 더 몰두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또 사건 하나가 터지는데 그게 피손의 음모 사건입니다. 네로의 통치를 뒤흔든 결정적인 반전이었죠. 네로의 말기로 갈수록 로마 내부에서는 네로의 통치를 불신하는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귀족과 장군들 사이에서 새로운 황제를 세우자는 움직임이 조용히 퍼져가던 중에 피손회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반네로 그룹이 네로 시해와 정권 교체를 준비하다가 발각됩니다. 네로는 음모와 연루된 인물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해 처형했어요. 귀족, 장교, 시인 등 다양한 계층이 연루돼 있었고 중요한 것은 가까운 측근들까지 연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스승이자 부모와도 같았던 세네카는 음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지만 스스로 죽으라는 강제 자살 명령을 내립니다. 세네카는 욕조에서 강제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죽음은 네로가 마지막 남은 합리적 조언자를 잃었다는 의미였고 민중과 귀족들의 눈에는 쟤는 누구든지 죽일 수 있다라는 자기 파멸적인 행동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궁정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는 분위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궁정 내부에서 네로의 비판자나 그의 뜻에 거슬린 인물들이 차례로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아시아 총독으로 있던 명장 코르블로도 누명을 쓰고 강제 자살을 당합니다.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던 어머니, 포파이아, 옥타비아, 스승 세네카까지 죽고 혼자 남은 네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황제가 되었지만 결국 아무도 곁에 남지 않았구나. 모두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밀어낸 것이었음을 이제야 안다. 권력을 지키려 한 선택들이 하나씩 나를 고립시켰고 로마의 환호도 무대의 박수도 이제는 내게 닿지 않는다. 이 끝에서 나 자신만 남았다는 사실이 가장 참혹하구나. 어머니 아그리피나와의 갈등, 기독교 박해, 측근과 귀족들에 대한 숙청 등 네로는 스스로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군대와 원로원마저 등을 돌리면서 황제 네로의 통치는 마지막 국면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황제 네로의 최후는 과연 어떻게 끝나게 되었을까요? 네로 말기에 로마 제국은 곳곳에서 불만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박해와 황금 궁전 건설 소문, 귀족 처형 등이 겹치며 총독들과 장군들 사이에서도 네로에 대한 신뢰가 큰 쪽으로 흔들렸습니다. 이때 갈리아 총독 빈덱스가 네로를 몰아내자라며 반란을 일으키자 제국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황제를 지키던 친위대도 반란 세력에 기울기 시작했고 네로는 로마에서 완전히 고립된 채 더 이상 자신을 지켜줄 세력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네로의 곁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은 노예 4명뿐이었습니다. 네로는 자신의 노예들과 함께 로마 근교의 별장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자 원로원은 네로를 국가의 적으로 선포하고 체포 명령과 사형 결정을 내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네로는 공포에 질렸고 병사들이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소문만 듣고도 크게 무너졌습니다. 결국 죽음을 직감한 네로는 자살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자기가 찌르려고 몇 시간을 하다가 못 찔러가지고 노예에게 자신을 찌르라고 합니다. 그렇게 네로가 죽은 자리엔 지금 표식이 있습니다. 나와 같은 위대한 예술가가 죽어야 하다니. 이렇게 서기 68년 네로는 약 3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네로 황제를 통해서 권력이 어떻게 한 인간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예술을 사랑했고 민중의 박수를 원했던 황제였지만 그 욕망이 통제되지 못할 때 어떤 비극이 찾아오는지는 그의 삶에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역사 속 빌런은 단순한 악인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균형을 잃는 순간 권력은 언제나 더 큰 대가를 요구하게 되죠. 네로에 대해서 귀족은 탄압했지만 민중은 사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이분법이에요. 사람들한테 오락거리를 제공해 준다고 나라가 잘 돌아가진 않거든요. 오늘의 이야기가 네로라는 한 인물을 넘어서 권력과 인간, 선택과 책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박사님. 저기 또 미리 축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솔직히 말해서 제 나이가 생일을 좋아할 나이는 아니죠 이제. 저는 제 나이를 57세에서 멈췄다 그랬는데 아무튼 생일 축하 받는 적이 별로 없어서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